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글을 읽기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처음 마음에 드는 책을 만났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책의 한 페이지를 처음으로 해독하고 뿌듯해했던 첫 경험, 그리고 한 페이지가 한 권의 책을 완독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성취감. 그런데 이 첫 경험은 또 다른 책을 발견할 때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으로 이어지죠.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방대한 책의 세계를 탐험하며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책을 계속 발견해 갑니다. 이런 게 바로 독서의 기쁨이죠. 오늘은 독서의 기쁨을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으로 소개한 작은 파티 드레스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책은 깊은 사유와 맑은 문장력으로 프랑스 문단과 언론,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작가 크리스티앙 보뱅의 산문집입니다. 독서와 글쓰기, 사랑과 시에 대한 이야기로 다루는 9개의 단편집인데요. 평범한 일상을 배경으로 굉장히 맑고 철학적인 사유를 담아내는 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크리스티앙 보뱅의 작은 파티 드레스의 가장 큰 강점은 일상의 순간을 너무나 아름답게 포착해내는 작가의 상상력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이 책을 검색해보면 시처럼 아름다운 산문이라는 평이 굉장히 많아요. 단순히 문장이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 작가의 빛나는 시선과 깊이 있는 사유가 그의 문장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상의 한 장면을 포착해 독서의 쓸모를 너무나 아름답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본 독서의 쓸모를 말하는 책 중에 가장 낭만적이고 깊게 스토리텔링한 소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책 속에선 기차역이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화자에겐 이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바쁘게 일하고 출장을 다니고 전산 시스템 속에서 밥벌이를 하고 있는 현대인들이죠. 화자는 이런 사람들을 대량 생산된 인간, 부재하는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돈이라는 동일한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무가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무는 없을 무입니다. 화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전산화된 세상을 두루 누비고 다니는 이 사람은 이미 죽어 떠도는 시신 같다. 일상의 생기가 전혀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는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화자는 이런 사람을 무용한 인간이라고 말하는데요. 생각이라는 가축대를 몰고 가는 사람, 세상에서 조금 물러나 있는 사람, 사막에서도 푸르르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거죠. 죽어있는 일상을 향해 반란을 충동질하는 사람들인데요. 이건 사고가 깨어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 책을 쓰면 비슷한 재질의 사람들을 책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인물들을 만나려고 무용한 사람들은 책을 읽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이 무용한 인간이 주말에 읽은 책을 통해 빛나는 일상을 담아냅니다. 이 사람은 닥터지바고를 읽으며 자신의 유년기와 재회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이 사람에겐 너무나 낭만적이고 풍부해서 그는 바로 일상으로 스위치 전환이 되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까 다른 유형의 사람들, 전산화된 시스템 속에서 그 무료한 일상을 감당하며 밥벌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료함이나 권태가 오긴 힘들죠. 세상도 당신도 막 시작하려고 한다. 당신은 꼼짝하지 않는다. 기차가 하나씩 출발하는 모습을 본다. 당신은 기차에 오르는 사람들, 비즈니스맨들, 존재감 없는 창백한 인간들을 바라본다. 그들은 기차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눈다. 돈과 관련된 따분한 이야기다. 당신은 그들 바로 곁에 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한 소리가 그것들을 집어삼킨다. 종이 위에서 사각대는 펜 소리. 글 쓰는 이가 무슨 일에 끝없이 몰두해 있는 듯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온다. 약속의 땅 러시아. 작은 나무집 위로 내리는 눈처럼 들릴 듯 말 듯 희미한 소리다.
이 사람의 내면을 묘사한 건데요. 우리는 일을 하고 규칙적인 일상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독서가들에겐 그 일상 뒤에 더 넓고 다채로운 세상이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약속의 땅은 그 이야기를 너무나 생동감 있고 낭만적으로 소개한 꼭지였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약속의 땅에서 읽는 삶이 우리의 일상을 풍성하게 만들었다면 숨겨진 삶이라는 꼭지에서는 쓰는 삶의 풍요를 다룹니다. 글쓰기에 갈망을 가진 한 여인이 육아로 인해 지쳐있는 피로한 삶을 그리는데요. 그녀는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글을 쓰는 시간은 장을 보고 아이를 씻기고 아이의 학과 공부를 돌봐준 뒤입니다. 그녀는 저녁상을 치운 뒤에 그 식탁에서 글을 씁니다. 이 시간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녀 자신이 되는 시간이에요. 이제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녀 자신이 되어 있는 순간 그녀는 홀로 종이 앞에 앉는다. 영원 앞에 나와 앉은 가난한 여자이다. 수많은 여성들이 얼어붙은 그들의 집에서 그렇게 글을 쓴다. 그들의 은밀한 삶 속에 웅크리고 앉아 그렇게 쓴 글들은 대부분 출간되지 않는다. 화자는 이렇게 쓰여진 글들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신으로 사는 삶이 거의 희석되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글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아무 근심 없이 행복할 때보다 역경이 많은 시기에 내면이 깊어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생각이란 걸 하잖아요. 이 글 속의 여인들은 아내로서, 여자로서 사는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빛나는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투명하고 깊은 세계를 탐험합니다. 이 부분을 너무나 깊은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 발견한 가장 멋진 문장이었어요. 내가 책을 읽는 건 고통이 제자리를 찾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제가 리뷰 정리하고 나서 발견했는데 뒷면에 카피로도 써 있더라고요. 네, 너무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되게 빛나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크리스티앙 보뱅의 언어로 읽어드릴게요.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시간이 소진될 때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아직도 소설이냐고 남편은 놀라곤 한다. 그녀는 입을 다문다. 그 물음에 답하려면 왜 소설을 읽는지 하는 의문에 먼저 답해야겠기에. 왜 여자들이 그런 기벽에 염증하는지, 독서의 시간을 낭비하는지 말이다. 내가 책을 읽는 건 고통이 제자리를 찾게 하려는 거예요. 라는 진정한 답변을 이해할 사람이 누굴까? 내가 책을 읽는 건 보기 위해서예요. 삶에 반짝이는 고통을 현실에서보다 더 잘 보기 위해서예요. 위안을 받자고 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난 위로받을 길 없는 사람이니까.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책을 읽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해야 할 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책을 읽는 건 내 삶 속에서 괴로워하는 생명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보려는 겁니다. 저도 돌아보면 굉장히 힘든 시기에 정신적으로 더 풍요로운 경우가 많았어요.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문장이 나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참고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되는 아이를 낳은 인물입니다. 영어로 이 부분이 see the unseen 이라고 나와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진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저는 이 부분이 독서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독서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 속의 그녀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녀가 책을 통해 보고자 한 건 위로가 아닌 고통이었어요. 삶에 반짝이는 고통을 현실에서 더 잘 보기 위해서예요 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고통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고통을 통과했다고 그렇기보다 잘 통과한 사람이에요. 잘 사유하고 잘 정리하고 잘 통과한 사람들이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의 열매들은 그녀의 글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가난하고 고단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풍요와 위안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문장도 너무나 빛나는데 이거는 제가 안 읽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읽어드릴게요.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의 없다. 가난한 삶만 있으면 된다. 너무 가난해 아무도 원치 않는 삶. 시인 혹은 사물들을 피난처로 삼는 삶이다. 그곳에는 무가 차고 넘친다. 왁자지껄한 소음과 수많은 문들로 이루어진 자체의 풍문들로 길을 잃은 삶과는 반대되는 삶이다. 그런 삶들을 가지고는 제대로 글을 쓸 수 없다. 그런 삶에서는 말할 거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오로지 부재 속에서만 제대로 볼 수 있고 결핍 속에서만 제대로 말할 수 있다. 국어라는 이 여인의 순결한 얼굴을 보려면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겨볼 수밖에 없다. 저녁 시간 차곡차곡 쌓이는 그 글들을 바라볼 밖에 어린아이의 잠 속에서 불어나는 엄청난 유산이다. 이 마지막에 어린아이의 잠 속에서 불어나는 엄청난 유산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 여인이 글을 쓸 수 있는 시간들은 이렇게 홈메이킹을 끝내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순간들이었기 때문이죠. 이 꼭지의 제목이 숨겨진 삶이라는 게 너무나 놀랍죠. 이 책 속에서 작가는 세밀하게 장면들을 그려줍니다. 영화처럼 시작되는 각 챕터의 도입부와 시처럼 아름다운 문장들로 끌고 가는 이야기는 저의 시선을 계속적으로 삶의 본질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지만 진짜 좋은 질문들로 가득한 책이었어요. 저는 문학과 예술을 좋아해서 그 언저리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요. 읽고 쓰는 삶에는 긴 기다림이 동반됩니다. 아무도 원치 않았던 이야기라는 꼭지를 보면 읽고 쓰는 삶과 진정한 독자가 나를 발견할 때까지의 긴 기다림이 잘 드러납니다. 저는 이 꼭지를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썼지? 이 작가 뭐야? 이런 혼잣말을 계속 할 만큼 감탄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인공 당신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이 당신은 어느 나라의 작가 혹은 편집자인지 모르겠고 아이를 돌보는 튜터인지 아니면 부모인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5년 동안 묵혀져 있던 원고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모처럼 아이들로부터 해방되어 고독을 벗삼아 기분 좋은 휴식을 취하다가 우연히 이 원고를 집어듭니다. 5년 동안 묵혀 있었던 원고죠. 이 원고는 한자 한자 모조리 베꼈어야 할 만큼 아름답고 빨리 들어가는 흡입력이 있습니다. 이 원고가 어디서 왔냐면 어떤 사람이 이 원고를 이 당신이라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보내거든요.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책을 펼쳤을 때 그 원고 속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 속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한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게 돼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는 칠흑처럼 어두운 헌신의 숲속으로 그녀를 데려가 거기에 버려둔 채 가버립니다. 나쁘죠? 그녀는 슬픔 속에서 남자를 하염없이 기다리다 가스밸브를 열고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고 병원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로 여자는 돌아갑니다. 그렇게 자살을 기도했던 여자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어땠겠어요? 그 후 그녀는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텅 빈 채 일상을 살아가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릴케의 책 한 페이지를 읽게 됩니다. 이 장면이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처음에 어떤 그 사람이
5년 동안 받아서 5년 동안 묵혀뒀던 원고를 열었잖아요. 그 원고 속의 여자가 그 장면 속에서 릴케의 시집을 열어서 릴케의 이야기로 들어간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다. 눈이다. 당신의 눈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 두 눈은 이제 우는 일 말고는 쓸모가 없다. 울지 않을 때는 책을 읽는다. 어느 날 당신은 릴케의 한 페이지를 읽는다. 다른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 그러다 잉크의 새 장을 여는 순간 영혼의 새들이 우르르 당신에게 돌아온다. 실패한 자살이 모두 그렇듯 당신의 자살도 성공을 거둔 것이다. 당신이 잃은 건 생명보다 더한 것이었다. 말, 투명한 말의 맛, 참된 말에 대한 사랑, 그 모두를 잃은 것이다. 말 앞에서 당신은 먹을 것을 앞에 둔 아픈 아이 같았었다. 그런데 릴케가 당신에게 먹을 것을 다시 준다. 한 편의 시, 이어지는 또 한 편의 시, 한 편의 이미지, 또 한 편의 이미지. 헐벗은 말과 함께 온전한 진실이 돌아온다. 진실과 함께 온전한 영혼이 돌아온다. 그녀는 릴케의 책을 읽으면서 영혼이 다시 깨어나게 되죠. 그녀는 그렇게 릴케의 문장을 힘입어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릴케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그녀가 죽으려고 했던 작고 어두운 부엌에서 시작해 마당 한 구석에 심어진 반짝이는 보리수 밑에서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이 여자가 보낸 원고의 내용이에요. 여자가 보낸 원고가 아니라 이 여자의 애인이 보냈던 원고입니다. 이 원고를 썼던 여인은 원고가 완성되자 글을 출판사에 보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출판사에서는 그녀의 이야기를 원치 않는다고 거절합니다.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당신의 이야기인가요? 릴케의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이게 출판사의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여러 번 수정을 하고 다시 원고를 보내고 다시 수정을 하고 보내고 이러지만 결국 원고는 거절당하고 그렇게 봉인되어 버립니다. 그 원고가 이 책을 시작할 때 등장했던 어느 이국의 여인, 당신에게 전해진 거죠. 원고를 쓴 작가의 연인이 원고를 한번 검토해달라고 주인공에게 보낸 겁니다. 글에 처음에 등장했던 그 당신은 원고의 주인에게 편지를 쓰고 답장을 받고 여러 번 이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서 원고는 계속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책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책은 먼 나라 독일에서 그녀가 성장한 땅이 아닌 이국에서 그녀가 평소 경외심을 품어온 언어로 출판된 거라고 하죠. 참 인생은 살아볼만 하죠. 결국 기다리며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이 원고가. 이렇게 책은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이 챕터가 저에게 너무 놀라웠어요. 책장을 열고 들어가며 그 속에 또 하나의 책이 이어지고 또 버림받고 생기를 잃었던 여인의 이야기로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여인은 또 책을 펼치고 릴케의 책을 통해 생기와 활력을 회복합니다. 이렇게 책장을 열면 또 한 권의 책이 등장하고 그 속에 책장을 열면 또 한 권의 책이 등장하며 세 개의 세상이 등장하는데 이 세 개의 세상 속에서 인물들은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죠. 바로 어떤 글을 만나고 영혼이 깨어나고 새로운 시각과 활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책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을 당신에게 전한다. 먼 나라 독일에서 그녀가 성장한 땅이 아닌 땅에서 그녀가 평소에 경외심을 품어온 언어로 출판될 거라는. 어느 날 당신은 무명 테이블보에 손을 갖다 대고 구김살을 펴려다 문득 환히 빛나는 그녀의 모습을 선명히 떠올린다. 평범하게 그지없는 이 동작, 구김살을 모두 제거해 더 넉넉하고 유기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일. 넉넉하고 유기적이며 아늑한 삶으로 말이다.
당신은 테이블보에 말없이 손바닥을 올려둔 채 한참을 꼼짝도 하지 않는다. 손가락과 무명천 사이에 더없이 귀중한 보물을 둔 채로 투명해지도록 불타오른 영혼, 아무도 원치 않았던 하나의 이야기를 둔 채로. 아름답죠?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며 지속 가능한 글쓰기에 대한 용기를 얻었어요. 제가 요즘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글쓰기를 계속 할 수 있는 힘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쓰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았어요. 인정받기 위한 글은 반응에 대한 눈치를 봐야 하지만 반응이 없더라도 내 글을 내가 좋아할 수 있다면 저는 계속 글을 쓸 수 있겠더라고요. 이 꼭지 속에 나오는 중요한 원고는 자신의 변화를 기반으로 썼고 누군가를 휘몰아치게 하고 마음을 뛰게 하는 힘이 있지만 계속 거절되다가 5년 동안이나 묵혀집니다. 하지만 어느 출판사에서 이 글이 발견되고요. 이 글의 주인공인 당신에게도 큰 울림을 가진 채 발견되죠. 이 챕터의 제목은 아무도 원치 않았던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결국 어떤 이야기였나요? 이 속에 글을 읽는 마음과 글을 쓰는 마음, 그리고 작가로서 글이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제목 작은 파티 드레스는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며 화자에게 작은 파티 드레스란 사랑하는 여인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외설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여인이 아무것도 입지 않은 모습을 묘사하고 그리고 그녀에게서 하얀 작은 파티 드레스를 보았다고 표현하거든요. 사랑하는 이가 알몸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녀는 흰 드레스를 입었다 라고요. 이 책을 통해 일상과 글쓰기, 독서와 사람에 대해 풍성하게 사유할 수 있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모름지기, 사랑이죠. 진지하고 순도 높은 사랑에는 불순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사람의 영혼을 발견한다는 건 굉장히 특별하고 아름다운 경험인데요. 화자가 사랑하는 그녀를 묘사한 부분을 읽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고독의 물방앗간에 당신은 새벽처럼 들어와 불길처럼 나아갔다. 당신은 내 영혼 속에 범람하는 강물처럼 들어왔고 당신의 웃음이 내 영토를 흠뻑 적셨다. 내 안으로 들어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암흑천지에 큰 태양 하나가 돌고 있었다. 만물이 죽은 땅에 옹달샘 하나가 춤추고 있었다. 그토록 가녀린 여자가 그렇게나 큰 자리를 차지하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사랑 밖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사랑 안에는 알 수 없는 것들 뿐이다. 나는 당신을 알아보았다. 당신은 봄 깊숙한 곳에 정령 시들지 않는 꿈의 이파리들 속에 잠들어 있는 여자였다. 난 당신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감했었다. 산책을 하며 맛보는 상쾌한 기운 속에서, 좋은 책이 지닌 고귀한 분위기 속에서, 깨지기 쉬운 침묵 속에서 당신은 근사한 것들에 대한 소망이었다. 당신은 하루하루가 선사하는 아름다움이었다. 그 구겨진 드레스에서 흔들리는 웃음에 이르기까지 당신은 생명 자체였다. 해나의 한 줄 요약. 작은 파티 드레스는 책, 독서, 글쓰기, 사랑을 이야기하는 가장 낭만적인 방식이다.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해나 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 문학이고요. 그리움의 정원에서와 환희의 인간을 연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크리스티앙 보뱅의 그리움의 정원에서입니다. 크리스티앙 보뱅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책이 나올 때마다 읽으면서 이거 이렇게 빨리 읽고 나면 다음 책을 또 언제 기다리나 이렇게 아까워하면서 책장을 넘기게 됩니다.
이 책은 보뱅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프랑스 문학에 입문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 읽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사별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이 미약하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책은 목차가 없는 서간집입니다. 수신자는 죽은 연인 지슬렌이에요. 사랑하는 연인 지슬렌이 죽은 후 그녀를 애도하며 쓴 편지입니다. 보뱅이 지슬렌과 사별한 후 슬픔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계속 그녀를 추억하며 쓴 글이에요. 이 과정을 바라보고 있으며 사별에 대한 아름답고 건강한 애도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뱅은 평범한 일상에서 빛나는 순간을 포착해내는 감각이 탁월한 작가인데요. 이 책도 보뱅 특유의 문장력이 정말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지슬렌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보뱅의 마음이 그의 필력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는 그리움,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 테마로 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안다고 믿는 모든 것과 고통에 대한,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필연성에 대한 진부한 모든 말들을 전염병처럼 피해야만 한다는 것을. 또한 나는 깨달았다. 삶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있어서도 다른 이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하며, 죽음을 말할 때는 사랑을 이야기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열정 어린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죽음의 고유한 특성과 사랑의 감미로움에 어울리는 세밀한 언어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실한 사람들이 연대 모임을 가진다면 죽음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각자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뱅은 죽음을 말할 때 사랑을 이야기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열정 어린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해요. 상실한 사람이 망자를 보내고 마음을 회복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 충분히 애도하고 그리워할 동안 옆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배려인 것 같아요.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함부로 훈수 두거나 성급하게 위로하거나 하지 말고, 이러면서요. 이 책을 관통하는 정서는 그리움이에요. 보뱅은 애도의 시간 동안 천국에 있는 지슬렌을 상상합니다. 이 부분의 묘사가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오 지슬렌, 그렇게도 많은 것을 담기엔 관은 터무니없이 작기만 하다. 나는 내가 여전히 악동처럼 짓궂은 장난을 꾸며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엇을 더 꾸며낼 수 있을까? 비록 내 죽음이 사실이라 해도 나는 내가 천국의 아름다운 무질서를 심어 놓았을 거라 생각한다. 그곳에 너의 추종자들, 식사를 준비하는 천사와 책을 읽어주는 또 다른 천사, 그리고 매일 저녁 7시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모차르트와 함께하고 있다고. 보뱅이 사랑했던 지슬렌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자유분방했을지 짐작이 되시죠? 책을 읽다 보면 보뱅이 사랑했던 지슬렌의 빛나는 부분을 하나하나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움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드린 거고요. 이제 떠난 사람이 있으면 남겨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지슬렌의 죽음 이후에도 보뱅은 그녀의 3명의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랑하는 지슬렌과의 추억을 공유하며 잘 살아갑니다. 그 에피소드를 보뱅이 이야기해요. 그 지슬렌의 딸 클레망스와 공원을 산책한 후 전화박스를 지나가요. 이 전화박스가 그들이 늦어질 때면은 지슬렌한테 전화를 걸곤 하던 장소였어요. 이 지슬렌의 딸이었던 클레망스가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다고 말하고, 보뱅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죠. 클레망스가 전화를 해요. 그 전화박스에서. 그리고 끊고 나서 이야기해요. 엄마에게 우린 여전히 잘 지내고 함께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유분방함과 웃음은 지슬렌의 특성이에요. 보뱅이 묘사한 지슬렌을 보면 지혜롭고 자유분방하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 아름다운 성품이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스며든 거예요. 이 에피소드를 읽다 보면 보뱅이 우리는 네가 떠난 후에도 너의 웃음과 자유로움처럼 너와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제 한 부분을 더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들에게 말하는 방법은 수천 가지가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은 단 한 가지뿐이다. 변함없이 계속 살아가라. 더욱더 잘 살아가라. 무엇보다 악을 행하지 말고 웃음을 잃지 말라. 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책을 꽤 오래 읽었어요. 책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후루룩 읽어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조금씩 읽고 또 필사하고 또 읽다가 또 필사하고 이러면서 오래오래 아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사랑은 이별보다 크고 영원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사랑을 믿고 싶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보뱅은 진정한 거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음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를 분리하죠. 하지만 그리움과 기억 속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사랑하는 이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름다운 문장과 건강한 애도의 과정을 만나고 싶은 분들께 이 책 그리움의 정원에서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특정한 어느 지역에서 살지 않는다. 심지어 이 땅 위에서 사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거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 이 책에 대한 저의 한 줄 요약은 그리움의 정원에서는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연서이다 입니다. 두 번째 책도 크리스티앙 보뱅의 책입니다. 환희의 인간이에요. 그리움의 정원에서가 사별한 후 애도의 가정을 기록한 연서라면 환희의 인간은 삶과 사랑에 대한 빛나는 조각들이 가득한 책입니다. 작은 파테드레스 2편 같은 책이에요. 이 책은 16개의 에세이로 구성됩니다. 글쓰기란 넘을 수 없는 벽에 문을 그린 후 그 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멋진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보뱅의 글쓰기가 정말 그래요. 사소한 일상의 한순간을 포착해 깊은 사색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작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을 소개하면서 두 꼭지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보뱅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는 보뱅이 음악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 책은 서문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읽어드릴게요. 당신만 괜찮으시다면 파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4월의 신선한 아침에 맞이하는 그 푸르름 말입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눈물의 반짝임이 담겨있는 푸르름이지요. 당신에게 이 푸르름만이 가득 담긴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편지는 앙베르나 로테르담의 보석마을에서 다이아몬드를 고이 감쌀 때 쓰는 종이를 떠올리게 할 거예요. 결혼한 신랑의 셔츠처럼 새하얀 그 종이에는 투명한 소금 결정, 동화 속 아이의 운명을 결정짓는 하얀 조약돌, 갓난아이의 눈물 같은 다이아몬드가 담겨 있지요. 오늘 제가 이렇게 파란색 옷을 입은 이유도 이 책의 이미지와 맞추고 싶어서였어요. 4월의 신선한 아침에 맞이하는 푸르름이 담긴 그런 글을 방금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당신에게 이 푸르름만이 가득 담긴 편지를 쓰고 싶다. 세상은 전쟁 같지만 자연의 생명은 풍요롭게 돌아온다.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고 나의 이 사유를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이런 글을 썼잖아요. 읽으면서 되게 마음에 충만해지는 고백이었어요. 보뱅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참 아름답죠? 또 하나는 보뱅이 음악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글렌 골드의 삶을 조명하면서 아주 일찍 죽음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방식대로 연주합니다. 차갑고도 정열적인 방식이죠. 내킨다면 나를 따라오세요. 악보라는 북극으로, 음악이라는 어두운 소나무 밑으로. 할 수 있다면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가는 곳으로, 내가 연주하는 곳으로. 오직 순백의 음악만이 있는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글렌 골드는 연주자로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어느 날 문득 캐나다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음악의 고독, 고독의 고독을 찾아간다고 말하죠. 그는 많이 사랑받는 연주자였지만 사랑보다 진정한 연주를 해나가고 싶었던 예술가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했죠. 그는 연주회 대신 레코딩으로 자신의 연주를 남기기 시작합니다. 연주라는 게 보면서 듣는 거잖아요. 글렌 골드는 보는 것이 듣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전히 음악으로 들려주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그는 고독이 만들어내는 온전한 음악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글렌 골드의 특징은 성실함이에요. 그는 독창적인 바흐 해설자로 유명한데요. 글렌 골드, 저도 여기 이렇게 글렌 골드의 LP를 가지고 있는데요. 1955년에 리마스터링된 그의 음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젊었던 살아있을 시절의 글렌 골드의 얼굴들이 있고요. 이 음반의 느낌은 성실함, 이성적임, 균일함이었어요. 저는 무기력이 찾아올 때 이 음반을 들으면서 저녁 일과를 하거나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보뱅이 글렌 골드를 조명할 때는 이런 글이 탄생합니다.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말을 할 때 바로 그 말 속에 머물며 침묵할 때면 바로 그 침묵 속에 머문다. 하지만 음악을 연주할 때는 그 자리를 정리하고 벗어나 말과 침묵의 고역에서 해방된 희미한 선율 속으로 멀어져 간다.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는 채 멀어져 가는 한 젊은 남자처럼 우리도 멀어져 간다. 목적지를 안다면 멀어지는 것이 아니다. 음악 안에 있다는 건 사랑 안에 있는 것과 같다. 연약한 인생의 오솔길에 들어선 것이다. 우리는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한쪽 빛에서 다른 쪽 빛으로 건너간다.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그 사이 어디쯤에 우리가 있다. 불확실함을 견디고 주저함에 미소 지으며 다른 모든 것은 잊은 채로 우리 안에 희미한 생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말이다. 글렌 골드를 보뱅은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글렌 골드의 음악을 전달받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바흐, 굴드의 연주, 그리고 연주를 듣는 아이, 그 아이의 아버지 트럭 운전사, 그 풍경 속에서 마무리됩니다. 정말 음악 애호가인 저로서는 너무 좋아서 이 챕터 전체를 다 읽어드리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저는 예술 에세이 작가가 되는 게 꿈인데요. 보뱅이 글렌 골드를 표현한 것 같은 이런 글을 쓰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뱅의 환희의 인간의 서문, 그리고 보뱅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방법, 그리고 음악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만나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진짜 좋은 책이에요. 네, 이 책에 대한 해나의 한 줄 요약은 환희의 인간은 파랑의 청명함을 닮은 아름다운 책이다 입니다.